저는 오랜 시간 현미채식 식단을 지속해 왔습니다. 당시에는 건강한 식단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0세가 넘으면서 당뇨병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당시 52세. 정기건강검진에서 당화혈색소 6.7%로 당뇨병 환자로 판명되었습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을 측정해보니 놀랍게도 260이란 수치가 나왔습니다. 키 167cm, 몸무게 67kg, 복부 내장지방 과다, 고혈압, 혈당 장애라는 불명의 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뇨병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요즘 건강 어떠세요? 항상 끝인사로만 제가 건강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안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정보는 차고도 넘치는데 정작 주변에는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을까요? 특히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런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또 그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 번 만성질환이 생기면 또 하나의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된대요. 바로 평생 치러야 하는 약값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만성질환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해결책이 꼭 약을 먹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제가 가져온 책 탄수화물과 헤어질 결심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우선 이 책의 저자는 일본 다카오 병원 이사장이며 저탄수화물 식단의 최고 전문가인 에베 코지입니다. 당뇨병 치료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당뇨병 진단을 받은 저자는 그동안 성실히 실천했던 식습관이 당뇨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본인의 당뇨병을 치료하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저탄수화물 식단이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병을 비롯한 만성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임상적으로 밝혀냈죠. 이 책에는 우리가 먹는 식단에서 탄수화물의 비중을 낮춰야 하는 근거와 탄수화물과 만성질환과의 관계가 여러 연구 사례들을 통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탄수화물 식단 레시피와 음식별 탄수화물 함량 일람표가 부록으로 들어있어서 만성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과 헤어질 결심은 곧 지긋지긋한 약물과 헤어질 결심입니다. 농업혁명, 빈곤한 식탁을 선물하다. 1만 년 전, 지구는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갑니다. 지구의 기온은 안정화되었으며 온난한 기후가 계속됩니다. 홀로세가 펼쳐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홀로세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기후는 자연스럽게 인류의 출산을 늘렸습니다. 출산의 증가는 인류에게 커다란 과제를 던져줍니다. 초원을 질주하며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던 인류는 가족 부양에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의 천재적인 조상 호모사피엔스는 해결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곡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인류학자들은 이 시기를 농업혁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인류는 새로운 시대, 즉 신석기 혁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인류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음식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곡물입니다. 곡물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인류학자들은 농업혁명을 인류의 새로운 도약으로 평가합니다. 유목하던 수렵, 채집인을 드디어 정착하는 농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농업을 시작으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농업혁명을 통해 과거보다 더 건강해졌을까요? 인류학자와 고고학자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모리 대학교 인류학과 아만다 머머트 교수는
농업 전환기의 위상과 경고성, 생물 고고학 기록의 증거라는 논문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만다 교수에 의하면 인류는 농업혁명 이후 대부분의 건강 지표에서 쇠퇴했음을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신체적 퇴화는 바로 키가 줄어들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쌀농사를 지어온 아시아 농부들은 키가 8cm 줄어들었고, 중앙아메리카 농부들은 남자는 5.5cm, 여자는 8cm 작아졌습니다. 학자마다 신체 감소의 크기는 다르지만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이행한 후 신체 퇴화가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석기인들의 치아 상태를 연구한 결과 전염병과 굶주림으로 인한 흔적들을 흔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화의 역설은 왜 벌어졌을까요? 농업혁명 이전 구석기 인류는 수많은 야생동물과 야생식물을 통해서 풍부한 필수 영양소를 섭취했습니다. 반면 농업혁명 이후 신석기 인류는 단일 작물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몸이 원하는 필수 영양소가 부족했습니다. 인류의 식단에서 곡물이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다양한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인 질병이 충치입니다. 농업 이전 구석기 시대의 화석에서는 충치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석기 이후 인류의 화석에서 충치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석기 인류에게 왜 충치가 발생했을까요? 우리는 곡물, 즉 탄수화물을 먹고 나면 입안에서 세균이 증식합니다. 이때 세균은 탄수화물인 당을 통해 생존하며 먹고 난 뒤에 쓰레기처럼 산을 분비합니다. 이 산이 치아의 표면을 녹이며 충치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충치는 대수롭지 않은 질병일 수 있지만 원시 인류에게 충치는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충치로 인한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대에 충치를 치료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인류에게 치아의 손실은 즉각적으로 생존의 문제로 이어지는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인류는 농업혁명을 통해서 다양한 야생동물과 식물을 잃어버리고 단일한 곡물 중심의 음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인류는 농업혁명을 통해 빈곤한 식탁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DNA는 곡물에 익숙하지 않다. 인류는 농업을 통해 곡물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곡물은 저장과 이동이 용이했으며 더 많은 단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곡물의 공급은 더 많은 출산을 가능케 했으며 이 시기부터 인구 증가가 속도를 냅니다. 출산이 중요한 이유는 농업 시대에서 노동력은 중요한 생산수단이며 부의 척도였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더 많은 출산을 통해 더 많은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었지만 더 늘어난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더 많은 곡물을 필요로 하는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농업혁명 이전 원시 인류는 다양한 야생동식물을 통해 몸이 요구하는 영양소를 충분히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곡물의 시대에는 단일한 영양소, 즉 탄수화물에 일방적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이제 인류는 지방과 단백질 식단에서 탄수화물 식단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탄수화물은 허기를 달래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필수 영양소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영양이 풍부한 식단에서 영양이 부족한 식단으로 바뀐 것입니다. 인류가 탄수화물 식단을 한 지 1만 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생 인류는 이제 탄수화물 식단에 충분히 적응했을까요? 아니면 아직 지방과 단백질 중심 식단이 적합할까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유전자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행동, 생리, 대사를 결정하는 것은 유전자입니다. 인간의 유전자는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적응하고 변화해 왔습니다. 우리의 유전자가 가장 오랜 시간 익숙한 생활은 무엇일까요? 바로 수렵과 채집입니다. 결코 농업이 아닙니다. 거듭 말하지만 농업이 시작된 것은 1만 년 전입니다. 인류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면 수렵과 채집이 399만 년, 농업은 1만 년으로 곡물을 주식으로 먹은 기간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인류의 유전자는 장구한 세월 동안 저탄수화물 식단에 익숙해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인체의 생리, 영양, 대사 시스템에 최적화된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식단은 총 칼로리의 60에서 70% 이상을 곡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수화물 중심 식사는 우리 몸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곡물에 의존하는 유전자 시스템을 아직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발간된 인간 영양학이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현대인의 식생활은 녹말과 같은 음식을 통해 포도당을 대량으로 섭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식단은 혈당 및 인슐린 수치를 정기적으로 상승하게 만든다. 이는 암, 당뇨병, 혈관 질환, 그리고 노화를 유발한다. 농업혁명 이후 인간은 곡물 위주의 음식을 섭취하게 되었다. 진화는 너무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갑작스러운 주식의 변화에 인간의 소화기관은 아직 적응하지 못했다. 더구나 고도로 정제된 가공식품에 적응했으니 만무하다. 인간은 아직 곡물 위주의 음식에 익숙하지 않다. 인간 영양학의 통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간 영양학에서는 곡물의 과잉 섭취, 특히 정제 탄수화물로 인한 혈당 및 인슐린 수치의 상승이 건강을 해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혈당을 높이는 것은 탄수화물이 유일하며 지방은 혈당을 높이는데 거의 관여하지 않습니다. 뇌는 에너지원으로 포도당과 지방을 함께 이용합니다. 이러한 영양학적 지식을 많은 의사와 영양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도 영양학은 미미하게 다뤄지고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현대의학은 영양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의료와 영양관계자들은 인간의 생명활동과 음식의 깊은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습득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영양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당뇨병과 결별한 사람들. 제가 근무하는 다카오 병원은 당뇨병 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연구는 실제 임상치료 사례입니다. 저는 당뇨병 환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기존의 당뇨병 치료식이었던 저지방 식단과 저탄수화물 식단을 비교 연구했습니다. 각 식단을 실행한 후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비교했습니다. 두 식단은 한 끼에 동일하게 350kcal를 섭취했습니다. 저지방 식단은 탄수화물 60%, 지방 20%, 단백질 20%며 저탄수화물 식단은 탄수화물 10%, 단백질 30%, 지방 60%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그래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래프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인 58세 여성의 검사 데이터입니다. 53세에 처음 당뇨병에 발병하여 5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아직 복용하는 약물은 없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저지방 식단은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차이가 매우 크며 식후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복 혈당 120일에서 식사 60분 이후에는 혈당이 304까지 급속히 상승했습니다. 식전 혈당과 식후 혈당의 격차가 높을수록 위험합니다. 한편 저탄수화물 식단의 경우는 공복 혈당 124에서 식사 60분 이후에는 혈당 수치가 142입니다. 혈당의 상승폭이 매우 작았으며
추가 인슐린 분비도 아주 소량이었습니다. 2번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인 57세 여성의 데이터입니다. 55세에 당뇨병 판정을 받고 2년 후 제가 근무하는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이 환자는 즉시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천했습니다. 1년 후 다시 검사하자 췌장세포가 상당히 회복됐으며 혈당이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저지방 식단을 적용했을 때 인슐린 수치가 최저 3.8에서 최고 58.5까지 엄청난 인슐린이 분비됐습니다. 15배가 넘는 인슐린이 추가로 분비된 것입니다. 높은 인슐린 수치는 모든 질병의 뇌관으로 작용합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의 경우에는 처음보다 소량의 인슐린이 분비되는 것에 그쳤습니다. 저지방 식단에 비하면 인슐린 분비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 식사를 하면 그래프의 여성들처럼 하루에 최소한 3, 4회의 고혈당이 되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이렇게 고혈당과 인슐린 과다 분비가 40년, 50년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췌장세포는 피폐해지며 당뇨병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칼로리를 아무리 제한해도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무용지물인 상태가 돼버립니다. 반면에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식후 고혈당은 일어나지 않으며 인슐린 분비도 소량에 그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뇨병은 인류의 진화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당뇨병은 우리 몸을 소리 없이 폐허로 만들며 모든 신체 기관을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더는 사냥을 위해 초원을 질주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주 걷거나 뛰지 않으면 당뇨병은 불필요한 다리를 먼저 퇴화시킵니다. 발끝부터 썩어갑니다. 바로 당뇨병성 족부교양입니다. 당뇨병은 먹이를 식별하던 예리한 눈을 퇴화시키며 결국 실명으로 만듭니다. 당뇨병성 망막증입니다. 당뇨병은 암, 혈관 질환과 같은 중대한 질병의 두목입니다. 탄수화물 식단이 부적합한 인체 시스템. 이제 인류가 단백질과 지방 중심의 식사에서 탄수화물 중심 식사가 오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이 왜 인류에게 적합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인체의 대사 구조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찬찬히 읽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인류가 왜 탄수화물 식단이 적합하지 않은지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탄수화물에 불리한 인간의 몸 1. 에너지 보안 시스템. 우리 몸은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 장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항상성이 작용하는 부분은 체온과 혈압, 그리고 혈당입니다. 예를 들어 혈당은 공복에 70에 109, 식후 2시간 후에는 140 미만으로 철저히 유지됩니다. 기업은 갑작스러운 정전에 대비해 자가 발전 장치와 배터리를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도 항상성을 위협하는 사태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에너지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포도당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은 거의 모든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단, 적혈구는 유일하게 포도당만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발전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혈구는 혈액의 주성분으로 세포에 산소를 전달하고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 폐까지 운반합니다. 만약 이 기능이 고장나면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 생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체는 포도당밖에 이용하지 못하는 적혈구를 위해 최소한의 포도당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혈당 수치가 지나치게 떨어지면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부신피질 호르몬과 같은 구급대원들이 급파되어 혈당 수치를 상승시킵니다.
어느 하나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더라도 다른 호르몬이 보완하는 체계가 정교하게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간에서는 포도당을 직접 만들어냅니다. 이를 포도당 신생합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들 호르몬을 통해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 부족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우리의 몸은 긴급 사태를 대비해서 훌륭한 에너지 보완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인슐린 호르몬의 경우는 어떨까요? 인슐린 호르몬은 체내에서 유일하게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이 폭증하는 지금 췌장의 인슐린 생산 기능은 과부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인슐린 호르몬을 대체할 보완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왜 인슐린 호르몬이 유일할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원시 인류가 수렵과 채집으로 얻었던 육류와 어패류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시 인류는 높은 혈당 수치를 경험할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혈당이 자주 올라가지 않으니 혈당 조절 호르몬이 다양하게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을 내리는 장치가 인슐린 호르몬 하나뿐인 이유가 아닐까요? 거의 일어날 리 없는 비상사태, 즉 고혈당 사태에 대비하여 겹겹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낭비니까요.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좀처럼 혈당이 오를 일이 없고 인슐린을 추가로 분비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인슐린을 대체할 에너지 보완 시스템을 마련할 필연성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유전자는 곡물을 주식으로 진화하지 않았으며 과다 탄수화물에 취약하다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탄수화물에 불리한 인간의 몸 2. 인크레틴 호르몬. 인체에 작용하는 호르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를 치료할 때 DPP-4 억제제라는 약물이 사용됩니다. 메트포르민과 함께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물 중 하나입니다. DPP-4 억제제는 말 그대로 DPP-4라는 효소를 방해하는 약물입니다. DPP-4라는 효소는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을 분해합니다. 그럼 인크레틴 호르몬은 무엇일까요? 인크레틴은 혈당이 높을 때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혈당을 조절합니다. 문제는 인크레틴 호르몬이 DPP-4라는 효소에 의해 너무 빨리 분해되어 혈액 속에 머무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고작 2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DPP-4 억제제 약물을 복용하면 DPP-4 효소의 움직임을 억제해서 인크레틴 호르몬이 혈액 속에 24시간 가까이 지속될 수 있게 됩니다. 즉, 혈당이 높아지지 않도록 작용하며 혈당을 낮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인크레틴 호르몬은 혈당을 낮추는 매우 유익한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왜 인크레틴 호르몬은 혈액 속에서 불과 2분 만에 분해되어 그 효과를 상실하는 걸까요? 혹시 원시 인류의 몸은 혈당을 낮추는 인크레틴 호르몬이 크게 필요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원시 인류에게 인크레틴 호르몬은 식후 2분만 활동하면 충분했을 거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원시 인류는 수백만 년 동안 혈당 상승이 거의 없었기에 인크레틴 호르몬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몇 시간씩 활동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원시 인류의 주된 식단은 육류, 생선, 채소, 견과류, 그리고 과일이었습니다. 이 음식들은 소량의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혈당을 낮추는 인크레틴 호르몬은 소량의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짧은 시간 2분이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인류는 농경이 시작되고 식후 고혈당 상황에 일상적으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곡물 중심 식사는
인크레틴 호르몬에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이 너무나 급속히 변화하여 인크레틴 호르몬이 진화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인크레틴 호르몬이 짧은 시간에 분해되는 생리학적인 특질은 인류가 탄수화물 중심 식사에 아직 적합하지 않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에 불리한 인간의 몸 3. 과일 속의 과당. 과당이란 과일에 함유된 탄수화물입니다. 과일의 단맛은 과당 덕분입니다. 과당은 다른 탄수화물과 달리 독특한 대사 경로를 갖고 있습니다. 과당은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바로 변환되지 않고 중성지방으로 바뀌기 쉬운 탄수화물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과당은 포도당으로 거의 변환되지 않고 간에서 매우 쉽게 중성지방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당은 중성지방으로 축적되기 쉬운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과당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지 않기 때문에 뇌에 포만감의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당이 첨가된 음식은 과식하기 쉽습니다. 청량음료의 주성분인 액상과당이 비만을 초래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몸이 지방을 축적하는 것은 생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중성지방을 축적한다는 것은 굶주림에 대비하기 위한 유일한 안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과당이 인슐린에 의존하지 않고 간에서 포도당보다 빠르게 대사되어 중성지방으로 바뀌는 것도 원시 인류에게는 큰 장점이었습니다. 특히 여성은 아이를 양육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출산은 진화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남성보다 가슴과 엉덩이에 지방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여성은 체지방의 에너지로 물만 있다면 60일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는 남성보다 여성의 신체적 우위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저장 시스템은 호모사피엔스가 최후까지 살아남게 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인체의 대사 시스템을 살펴보았습니다. 포도당은 분명 중요한 에너지원이기에 언제든 체내에서 자유롭게 포도당을 합성하는 장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나요? 필수 탄수화물 또는 필수 포도당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탄수화물은 굳이 음식물로 섭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영양학 교과서에는 필수 탄수화물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입니다. 간에서 언제든 포도당을 합성할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지방과 단백질 일부는 우리 몸에서 전혀 만들어지지 않아 필수 지방산, 필수 아미노산으로 불립니다. 이 영양소들은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비타민도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로 섭취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인류 진화의 역사에서 탄수화물은 어떤 역할을 수행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탄수화물의 가장 큰 역할은 지방으로 축적되는 영양소라고 생각합니다. 수렵과 채집 시대에는 음식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먹을 수 없었으니까요. 체지방을 축적하는 것은 언제 닥칠지 모를 기아 상태에 대한 유일한 안전망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야생 과일의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는 거의 바뀌지 않고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몸속에 쌓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알게 되면 현대 사회에 왜 비만이 창궐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 문화는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게 하여 몸에 다량의 중성지방을 저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패턴이 비만과 대사증후군의 유령을 창궐하게 한 것입니다. 맛있고 즐겁게 먹자. 저탄수화물 식단의 원칙은 탄수화물을 최대한 제한하여 식후 고혈당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밥, 빵, 면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최대한 자제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자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밀가루로 만든 가공식품은 최우선으로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과자, 케이크, 탄산음료, 과일 주스는 탄수화물 폭탄의 원흉입니다. 이제
공장 음식과 이별을 준비해야 합니다. 최대한 원형 그대로의 음식을 드십시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십시오. 주된 음식으로는 육류와 생선을 배불리 먹는 것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배고픔과 싸우며 칼로리 제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맛있고 즐겁게라는 슬로건과 함께 저탄수화물 식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식단을 통해 살찐 사람은 체중이 줄어들고 마른 사람은 적정한 체중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술도 마실 수 있습니다. 소주, 위스키와 같은 증류주를 추천하며 레드와인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탄수화물 식단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체중 감량이 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체중 감량이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왜 발생할까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기초대사입니다. 기초대사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소비되는 에너지, 즉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있어도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교토부리의과대학 요시다 도시히데 교수의 일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다이어트에 따르면 일본 여성의 하루 평균 기초대사량은 1200kcal입니다. 개인별 편차가 커서 작게는 600kcal부터 많게는 2400kcal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기초 대사량이 800kcal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면 하루 식사를 1200kcal로 제한해도 좀처럼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기초 대사가 낮은 사람은 이른바 절약 유전자를 지녔을 확률이 높습니다. 절약 유전자란 영양분을 소비하지 않고 지방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유전자입니다. 즉, 기초 대사를 낮추는 유전자입니다. 미국의 피마 인디언에게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피마 인디언 부족은 9세기에서 13세기쯤에 아시아에서 북미 지역으로 장거리 이동을 했습니다. 먼 거리를 횡단하기 위해 장시간 영양결핍 상태를 견디었습니다. 그 혹독한 과정을 통해 피마 인디언들에게 기아의 강한 유전자, 즉 절약 유전자가 발달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동양인 중에도 소수지만 절약 유전자를 지닌 사람이 분명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이 절약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에너지 절약형 몸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안타깝게도 저탄수화물의 효과가 낮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저탄수화물과 칼로리 제한을 함께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여성이라면 하루 1000에서 1200kcal, 남성이라면 1400에서 1600kcal를 기준으로 칼로리를 제한하면서 동시에 저탄수화물을 시도하길 바랍니다. 그럼 당신도 체중을 감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이버스에서 펴낸 에베코지의 탄수화물과 헤어질 결심이었습니다. 끝까지 힐링필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